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10월 25일 우리 부주차 부가치세 신고 납부 1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한 명도 빠짐없이 중간고사는 기한 내에 모두 잘 제출되었습니다.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당하게 학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중간고사 대체 리포트 작성하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자, 수업에 앞서서 이제 이번 주차 출석 과제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렇게 우리 출석 과제물은 간단하게 작성을 해서 제출만 하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그 회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까먹지 않고 또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로 이렇게 매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사채와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한번 과제물로 내어 보았습니다. 자, 5월 20일 날 사채 액면 총액 1,000만 원, 그러니까 액면 가액이 1,000만 원이다. 그죠? 그리고 상환 기한은 3년. 그러니까 3년 후에는 원금 1,000만 원을 상환해야 되고, 자, 발행 가액은 1,100만 원이네요. 자, 우리 할인 발행, 할증 발행, 액면 발행 이런 것들을 들어봤습니다. 그죠? 자, 지금 액면값, 이고 자, 우리 액면가 1,000만 원보다 지금 현재 발행가액이 더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발행가액이 더 높기 때문에 우리가 대변에는 우리 액면가가 들어가고 차변에는 그 발행 금액이 들어오는데 보통 예금으로 입금이 되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차변에는 보통 예금, 대변에는 사채, 그리고 대차 차익은 그와 관련된 계정이 있다는 거 알죠? 자, 그런데 이때 사채 발행비 10만 원이 발생을 해서 현금으로 지급을 했대요. 그러니까 대변에는 현금이 감소가 될 거고 차변에 사채 발행비와 관련된 계정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러한 거래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잡지 않고 우리가 귀속시키는 계정 과목이 있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그 사채 할증 발행되었을 때의 문제를 출제를 했으니까요. 차변과 대변 계정 과목을 잘 잡아가지고 이메일로 그 보내주기를 바랄게요. 자, 이제 재량평가 리포트를 출제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제출 기한은 조금 시간을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11월 26일 금요일까지 제출을 해주면 됩니다. 자, 주제는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실무에서도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주제는 부가치세의 매입세액의 공제 대상과 불공제 사유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우리가 사업용으로 지출을 하거나 취득을 했다면 부담한 매입세액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거든요. 자, 우리가 어쩌면 이번 주 또는 뭐 그 다음 주에 배울 내용들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수업을 잘 듣고 이 주제에 대해서 아주 풍부하게 연구해 가지고 리포트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죠. 어, 그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참고 도서라든가 참고 자료들이 많이 널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너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밑빠지지 않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조금 연구를 해서 리포트를 좀 제출을 해주면 좋겠네요. 자, 그 뭐냐 리포트를 작성할 때는 한글이나 또는 MS 워드 요 두 가지 종류로 좀 해주세요.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그래야지 제가 인쇄하기도 좋고 관리하기도 좋거든요. 자, 그리고 표지는 반드시 작성을 좀 해줘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 표지에 주제가 무엇인지 누가 작성을 했는지 정도는 남겨놔야지 제가 식별하기가 좋겠죠. 자, 그리고 이거는 기한이 아니고 또 자, 이거는 제출 방법이다. 그죠?
자, 우리가 한글이나 MS 워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작성을 했다면요. 우리가 저장한 파일명과 이메일 제목을 좀 잘 적어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아주 편안하게 좀 식별을 좀 할 수 있잖아요. 자, 파일명과 이메일 제목은 앞에 재량평가라고 좀 남겨주고, 그리고 성명, 학번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 추석 과점을 보내는 이메일 주소로 간단하게 발송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누가 작성을 했는지, 자, 파일명과 이메일 제목에 명기를 좀 해주세요. 자, 기한 후 제출을 하게 되면 일단 아무리 잘 작성된 리포트라 하더라도 일단 30% 감점 처리를 하고 들어갑니다. 이 30% 감점 처리가 상당합니다. 여러분들이 A 등급으로 올라갈 게 30% 감점 처리가 되면 일단 C 등급으로 떨어진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요 기한 내에 11월 26일 금요일까지 기한 내에 제출을 해서 재량평가 리포트 점수를 부여받는 데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기를 바랄게요. 자, 그리고 분량, 글씨체, 글씨 포인트 이런 것들은 자유롭게 설정해서 작성을 하면 될 겁니다. 네, 아주 충분하게 연구하고 분석을 해서 리포트를 작성해 주기를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 수업, 본격적인 수업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여기 세금 계산서 여기까지 공부를 좀 했었습니다. 그죠? 자, 오늘은요, 가세표준의 계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제가 이 가세표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개념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종가세냐, 종량세냐, 이런 얘기도 한번 해봤고요. 가세표준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그렇죠? 공급가에게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이것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공급가에게 합계액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4월 1일에 공급가액 1,000만 원으로 자, 제품을 판매하였다. 자, 5월 1일 자, 공급가액 500만 원으로 해서요. 자, 제품을 판매하였다. 자, 일기 확정 신고 시에 가세 표준은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가세 표준은 공급가액의 합계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1,000만 원과 더하기 500만 원 하게 되면 가세 표준 1,5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세 표준 1,500만 원에 곱하기 10% 하게 되면 우리가 매출세액이라고 부릅니다. 150만 원 되겠지요. 네, 이렇게요. 자, 그래서 4월 1일 날에 보자. 이거를 현금 흐름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4월 1일 날에 자, 공급가액, 매출세액, 자, 합계. 자, 5월 1일이고요. (4월 1일) 날에 공급가액이 1,000만 원이었고요. 매출세액 100만 원이 들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5월 1일 날에 500만 원 공급가액, 그리고 매출세액 50만 원. 자, 합치면 1,100만 원. 그리고 550만 원. 자, 여기에서 우리가 매출로 들어가야 되는 금액 있죠? 자, 우리가 매출로 들어가야 되는 금액은 1,5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합계액.
그리고 현금 유입이 얼마나 되죠? 현금 유입이 요 금액에 합긴 거잖아요. 1650만 원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매출세액으로 150만 원이 나갈 거예요. 그럼 결국 실제로 그 기업에 남아있는 자금은 매출액인 1,500만 원이 될 거예요. 아셨죠? 기업 보유 자금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매출세액으로 받는 요 금액은 다시 매출세액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럼 결국 요 금액이 회사에 남아있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가세표준을 계산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부가치세 신고서상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칸, 10줄에 다섯 칸.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아까 세표준이 먼저 나가고요. 그리고 세율이 달라붙고, 그리고 세액. 자, 지금 부가치세 신고서를 우리가 한번 작성해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는 그냥 가세 부분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세금 계산서 발급분, 그리고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자, 우리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도 우리 세금 계산서 공부하면서 그 술토본 내용입니다. 자, 신용카드, 그리고 현금 영수증 발행분, 그리고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기타는 정규 영수증 외 매출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간주 임대료, 그리고 우리 간주 공급 이런 것들이 기타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가세 부분입니다. 자, 이 가세 부분은 일반적으로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자, 그 가세 밑에는 이제는 영세율분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영세율 부분은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자, 세금 계산서 발급분, 그리고 기타. 자, 이 기타가 직수출 이런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외에 있는 세금 계산서를 대한민국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줄 이유가 전혀 없죠. 설령 그거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나라에서 사용되는 게 아니니까요. 자, 이렇게요. 그래서 영세율은 0%의 세율이 달라붙겠다. 그죠? 이렇게. 자, 그리고 영세율 밑에는 뭐가 있느냐? 자, 요거는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예정신고 누락분은 지금 우리가 확정신고 기간이라면 예정신고 시에 누락된 매출액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손세액 가감이 있습니다. 자, 대손 처리가 된 금액이 있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조정을 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손세액은 여기에도 작성하지 않아요. 그냥 바로 대손세액 자체를 여기에다가 적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손세액으로 빼야 되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적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처리로 해주는 겁니다. 마이너스 처리.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합계가 있습니다. 자, 신고서가 우리가 매출세액을 계산하는 구조에서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자, 우리가 기입을 하지 않는 거는 제가 음영 처리를 좀 할게요. 안 되겠다. 네, 안 되겠다. 자, 이렇게.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제품을 매출을 하고, 그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했다면, 이렇게 적어줍니다. 자, 우리 1,500만 원 한번 적어줘 볼까요? 1,500만 원. 이렇게요. 자, 이렇게 적어주고, 그러면 세율 10%를 적용하고 나면 150만 원이 되겠다. 그죠? 자,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는 우리가 전부 다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상대방이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제품을 판매하면서 어떤 일반 소비자들한테 세금 계산서가 필요 없잖아요. 일반 소비자들은. 그래서 우리가 뭐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끊어줬다. 자, 요거 1,000만 원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매출세액은 100만 원.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그리고 기타. 기타는 간주 임대료나 그리고 간주 공급이거나 우리가 이렇게 세금 계산서나 이런 정규 영수증을 발행할 이유가 없는 거래들 있죠. 이제 그 거래들을 여기다가 적는 거예요. 자, 만약에 뭐 간주 임대료가 100만 원이, 뭐 200만 원이 있었다. 이렇게. 그러면 20만, 이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우리가 제품을 공급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700만 원. 그리고 세액은 0. 그리고 우리가 직수출을 한번 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300만 원치. 이것도 세액은 0. 자, 예정 신고 시에 우리가 누락된 게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100만 원치. 자, 10만 원이 매출세액이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 대손 처리된 금액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대손 금액이 만약에 보자 440만 원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대손 처리를 할 때 받는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뺍니다. 이거를 우리는 대손세액이라고 합니다. 자, 대손 금액은 440만 원이고 대손세액은 440만 원에 자, 곱하기 10 나누기 11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40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되죠. 자, 이렇게 40만 원을 차감을 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액의 합계를 적어 볼게요. 자, 250만 원, 270만 원, 280만 원, 40만 원 빼고 나면 240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요게 매출세액입니다. 매출세액.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요 밑단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고 나면 납부세액이 계산되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자, 요 부분이 우리가 매출세액을 계산하는 부가치세 신고서상의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아셨죠? 자, 대손 금액은 만약에 외상 매출금 400만 원과 그리고 매출세액 40만 원을 합친 금액을 대손 금액. 왜냐하면 이 부가가치세도 우리가 어떤 이 외상 매출금 안에 다 들어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계정에는 우리가 돈을 안 받았기 때문에 실제 계정에는 외상 매출금
440만 원으로 잡혀져 있는 거예요. 아셨죠? 실제 계정상에서는 외상 매출금이 여기 매출세액을 포함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볼게요. 자,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 있고요. 대변에 제품 매출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매출을 했으니까 부가세 예수금을 인식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 제품 매출이 400만 원이고 부가세 예수금이 40만 원이에요. 그럼 외상 매출금은 그렇죠. 44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되는 거 여러분들 기억이 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실제 계정에는 부가세까지 다 포함해서 외상 매출금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상 매출금이 대손 처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요거는 대손 금액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지금 부가치세를 안분 계산한 이 부가세 예수금이 대손되는 세액이라고 해서 대손세액이라고 용어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 용어들을 조금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시 책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가세 표준을 계산을 할 때 가세 표준은 공급가액의 합계액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공급가액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데 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큰 줄기로 보면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자, 기본 원칙은 통상적으로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금전으로 받았느냐, 아니면 금전 외로 받았느냐, 안 그러면 우리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되었느냐,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파생해서 시험에 나오지는 않지만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제품을 매출을 하고 그 대가를 받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자, 우리가 공정가치, 회계상에서 이 공정가치, 세법에서는 우리 시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자, 시가가 무엇이냐? 시가가 무엇이냐?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죠. 자,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사항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나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라고 시가를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거래된 가격인데요. 자, 여기에서 구매자가 있고 판매자가 있습니다. 자, 구매자는 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유출, 그러니까 대금을 지급하는 입장에 해당되는 거고 우리는 이것을 유출 가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판매자는 대금을 수취합니다. 이거는 유입 가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유출 가치와 유입 가치가 같으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은 동일하겠지요. 자, 그렇다면 이 시가를 따질 때 유출 가치가 시가냐 또는 유입 가치가 시가냐라고 따져봤을 때 이 통상적으로 유출 가치를 시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내어놨을 때 구매자 입장에서 저거는 내가 얼마를 주게 되면 합리적으로 구매를 한 것이다 라고 되거든요. 구매를 해야지만 그 거래가 성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따진다면 시가는 이러한 상황에서 유출 가치를 시가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올바른 생각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 금전으로 대가를 받았다면 꼭 유입가치가 시가인 것 같지만 이 유출가치, 상대방이 지불한 금액을 제가 받는 거니까 그 대가가 공급가액이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금전외로 대가를 받았다. 그러면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시가가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어떤 그 A사, 이거, 어떤 홍길동이라는 사업자가 있고, 그리고 성총량이라는 사업자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이 홍길동은 A 기계 장치를 가지고 있고요. 성춘향은 B 기계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상호 간에 기계 장치를 교환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교환도 제하의 공급으로 보아서 부가가치세가 가세되는 거래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아셨죠? 자, 여기에서 개념을 잘 잡아야 돼요. 자, 이 A 기계 장치는요. 자, 시가가 뭐 300만 원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B는요. 200만 원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홍길동 사업자가 A 기계 장치를 주고 B 기계 장치를 공급받았습니다. 자, 이 경우 홍길동이 납부해야 하는 매출세액은 얼마인가요? 라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법령에는 자기가 공급한 제하 또는 용역의 시가예요. 자, 자기가 공급한 제하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자, 따라서 A 기계장치 시가 300만 원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부가치세 3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셨죠? 자, B. 자, 성춘향 사업자. 성춘향 사업자는 B 기계 장치를 주고 A 기계 장치를 공급받았습니다. 자, 이 경우 자, 성춘향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매출세액은 저 얼마인가요? 자, 이건 쉽다, 그죠? 그렇죠. B 기계 장치 시가인 200만 원을 공급가액으로 해서 20만 원 매출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 아셨죠? 자, 요거예요, 요거. 금전외잖아요, 그죠? 금전외. 네. 그래서 자기가 공급한 제하 또는 용역의 시가입니다. 시가. 네. 자, 요번에는 특수관계인끼리 거래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특수관계인끼리 하는 거래를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거래를 되돌리는 것을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조금 풀로 좀 적어 드릴게요. 자, 요 주제는 요겁니다. 자,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제하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 이거를 우리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어떠한 경우가 있을까요?
제하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또는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가 원래는 한 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암기 또는 시험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한 거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거 잘 보세요. 여기 제하입니다. 지금 암기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하고 실제로 법령을 보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 제하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이게 저가 공급이라고 한다. 그죠? 네, 낮게 대가를 받고 공급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 자, 무상으로 공급해 준 겁니다. 맞았죠?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제한은요. 저가 공급, 무상 공급 모두 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입니다. 자, 이번에는 용역입니다. 용역.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그죠? 이걸 우리는 저가 공급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차이점이 있다. 그죠? 왜요? 자, 용역의 무상 공급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간주 공급도 배제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세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드린 거 기억이 나죠? 네, 그것 때문에 용역은 저가 공급만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위에다가 제하 또는 용역은 저가 공급 모두 다 해당이 되는 것들이고요. 무상 공급은 제하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 표현을 요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자, 세 번째. 자,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로서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입니다. 자, 우리 간주 공급을 배울 때, 자,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기 있군요. 자, 우리가 용역의 공급이 가세가 되냐 안 되냐를 따질 때 용역의 자가 공급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가세 제외된다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용역의 무상 공급도 가세에서 제외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용역의 무상 공급에서 유일하게 가세하는 거 뭐 하나가 있죠? 그렇죠.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입니다. 아셨죠? 딱 요거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번과 3번은 동일선상에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줘도 되는 겁니다. 아셨죠? 요거예요, 요거. 네, 요겁니다, 요거. 자, 용역의 공급. 자, 무상 공급 중 특수관계인 사업용 부동산 임대 용역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조금 그 개념을 처음에 좀 잘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후에 유형별 가세 표준을 어떻게 계산을 하는가라는 것을 공부했을 때 만약에 그 유형별 가세 표준 계산이 적용되지 않으면 언제나 다시 기본 원칙으로 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조금 기억을 조금 잘 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2교시 때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